영화음악 소개해주는 여자 영음소녀. 안녕하세요, 영음소녀 플레이입니다. 여러분, 겨울왕국2가 개봉했습니다. 일단 박수 한번 치고 갈까요? 아마도 디즈니 특집을 기다리신 분들이 꽤나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요즘 10대인 친구들은 물론이고 2030까지 디즈니에 열광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저도 그 중에 하나고요. 제가 90년대 초반에 태어났는데 저는 만화동산, 이거 아시려나? 일요일 아침마다 디즈니 만화동산을 보느라 TV 앞을 사수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당시에는 그냥 단순히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회사에 불과했다면 이제는 거대한 미디어 왕국이 됐잖아요. 디즈니 컨텐츠를 잘못 갖다 쓰면 3대가 망한다는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정말 무서운 거거든요. 더 무서운 거는 저작권법이 원래 저작자의 사후 50년까지였는데 지금은 사후 70년입니다. 이거를 바꾼 게 디즈니예요. 전 세계의 이 법을 디즈니가 바꿨다고 생각해보세요. 무섭죠? 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예고했던 007 잠시 미뤄두고 급하게 겨울왕국2의 개봉을 기념하면서 디즈니 특집을 준비했습니다. 디즈니가 영화음악을 어떻게 작업했는지, 또 주목할 만한 감독들은 누가 있는지, 픽사랑은 또 어떻게 다른지도 간단히 비교해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송타이틀, 이 디즈니 하면 또 송타이틀 아니겠습니까? 스코어보다는 송타이틀 위주로 재미난 이야기들 풀어드릴게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채널 고정하세요. 오늘 본 영화 참 좋았죠? 당신이 스크린에 집중한 사이 몇 번의 음악이 흘러가는지 기억하나요? 방금 그 영화, 그 속의 음악들 다시 들려줄게요. 지금 네이버 오디오 클립에서 영음소녀를 찾아주세요. 여러분은 디즈니 하면 어떤 캐릭터가 떠오르시나요? 현재 극장가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겨울왕국 속에 엘사와 안나, 올라프도 있지만 저는 이 디즈니 하면 아무래도 미키가 가장 먼저 생각납니다. 이 미키마우스는 월트 디즈니의 창립자인 월터 일라이어스가 그린 캐릭터인데요. 지금이야 이 디즈니가 미디어계의 거대한 국가처럼 이렇게 자리하고 있지만 초창기의 디즈니는 정말 많이 힘들었다고 해요. 이 월터가 그림에는 뛰어난 재능이 있었지만 사업에는 영 소질이 없었기 때문이라는데요. 사기도 여러 번 당해서 파산할 위기도 있었고요. 1920년대 초반에 캘리포니아로 넘어온 후에 이제 디즈니 브라더스 스튜디오를 설립하는데 이 과정에서 미키가 탄생을 하게 됩니다. 월터와 월터의 형 로이는 연이은 사업 실패로 돈을 모두 잃고 두 사람의 고향이었던 시카고의 일리노이주로 돌아가려던 참이었어요. 이제 남은 거는 몸뚱아리밖에 없겠구나 하면서 이 기차역에서 차를 기다리다가 배가 너무 고팠던 이 형제는 주머니에 남아있는 몇 개의 동전을 탈탈탈 털어서 샌드위치를 사고 그 자리에서 허겁지겁 먹으면서 허기를 달랬다고 합니다. 참 이 본인들의 모습이 얼마나 처량했겠어요. 춥고 배고프고 또 가난하고. 그런데 이때 마침 로이가 월터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야, 우리 진짜 비에 젖은 생쥐 꼴이지 않냐? 이 말을 들은 월터는 샌드위치에 쌓여있던 작은 냅킨에다가 쥐를 한 마리 그립니다. 근데 그려놓고 보니까 또 괜찮아. 되게 볼만했대요. 그림은 워낙 잘 그렸으니까. 그래서 로이가 옆에서 가만히 지켜보더니 또 어디서 막 굴러다니는 신문지를 주워와가지고는 야, 이거 계속 그려봐봐. 그래서 결국에는 고향으로 내려가지 않고 캘리포니아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이 우여곡절 끝에 만들어진 초창기의 미키는 짧은 단편이었고 영화에 음악도 없었어요. 아무래도 이렇게 음악이 없으면 정말 아무 소리 없는 무성 영화랑 다를 게 없기 때문에 고민 끝에 시사회장에서 연주자를 한 명 대동하고 오르간을 치게 했는데 그게 또 생각보다 좀 잘 맞았던 모양이에요. 반응도 좋았고. 그래서 그 후에 우리가 미키마우징이라고 부르는 형태의 음악이 이 필름 안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미키가 배에 조타대를 잡고 휘파람을 불고 있는 장면이죠. 1928년에 선보인 증기선의 윌리라는 장편 유성 애니메이션입니다. 이거 하나로 이제 미키는 전 세계에 알려지기 시작했죠. 작년에 미키 탄생 90주년이라고 해가지고 이 장면을 모티브해서 레고가 나왔어요.
지금도 팔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때 굉장히 갖고 싶었는데 주머니 사정이 좀 힘들어서 사지 못해서 한으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미키는 지금까지 쭉 명성을 이어오게 됐는데 안타깝게도 뭐 그 당시에 누가 작곡가였고 음악 감독으로서 뭐 스코어를 녹음을 한 건지 아니면은 극장 오르간이라고 해서 그 윌리처라는 오르간이 있는데 그냥 건반 말고도 위에 버튼이 되게 많아요. 그거를 누르면 예를 들어서 휘파람 소리라든지 자동차 클락션 소리라든지 이런 소스들이 들어있는 악기인데 그거를 연주해서 녹음을 한 건지 뭐 어떻게 한 건지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음악이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정보는 기록이 된 게 없습니다. 1937년 디즈니사의 최초의 장편 애니메이션 영화가 개봉합니다. 그 전까지는 단편만 쭉 만들어 오다가 최초로 장편에 도전을 했는데 이 작품이 애니메이션 영화 사상 최초의 장편으로 기록이 되어 있대요. 업계 최초라는 타이틀을 얻은 거죠. 백설공주와 일곱 난장이입니다. 하얗고 예쁜 공주가 계모한테 시달리다가 도망쳐서 난장이 7명이랑 동거를 하다가 계모가 만든 독사과를 먹고 잠이 들었는데 어디선가 갑자기 왕자가 나타나서 인터셉트하는 네, 고전적인 스토리지만 전 세계적으로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죠. 디즈니는 이때부터 제대로 된 작곡가들을 고용해서 영화 음악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프랭크 처칠과 리 할린 그리고 폴 제이 스미스 이렇게 세 사람이 거의 전속 작곡가처럼 디즈니에서 일을 해요. 백설공주뿐만 아니라 피노키오, 신데렐라, 덤보, 밤비까지 장편은 물론이고 그 사이사이에 개봉한 수많은 디즈니 단편까지 이 세 사람이 정말 다 해먹었고 디즈니의 1등 공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냥 스코어라면 사실 뭐 웬만한 작곡가를 데려다 써도 크게 음악을 망친다거나 뭐 그렇게 할 일이 없어요. 그 당시 영화 음악을 했던 작곡가들은 다 오페라나 연극 음악, 뭐 클래식을 모태로 하고 있고 그쪽으로 활동을 다 하던 사람들이라 오히려 잘했으면 더 잘했지 못하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 세 사람이 1등 공신이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송 타이틀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현재까지 오스카에서 주제가상은 매년 디즈니와 픽사의 싸움이었고 뭐 이제 그 사이에 간간히 음악 영화라든지 아니면 뭐 타이타닉의 My Heart Will Go On이라든지 이런 음악들이 튀어나와서 상을 그때그때 조금씩 가져간 거지 주제가상 이꼴 애니메이션이라는 그런 공식이 꽤 오랫동안 영화계 내에 존재를 해왔어요. 그리고 마케팅적인 관점으로 보면 뭐 디즈니는 어린애들을 이렇게 타겟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만약에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에 나오는 그런 대서사시 같은 스코어를 넣으면 오히려 좀 집중하기도 힘들고 지루하지 않았을까요? 영화를 보는 아이들이 따라 부를 수 있게 노래를 넣는 게 당연하고 또 적절한 처사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리고 또 처음엔 그저 송 타이틀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메인 테마처럼 유명해진 곡들이죠. 백설공주의 Someday My Prince Will Come, 신데렐라의 비비디 바비디부 아마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네, 그렇게 이 디즈니는 훌륭한 작곡가들을 앞세워 승승장구를 하다가 1959년 새로운 작곡가와 손을 잡고 잠자는 숲속의 미녀를 개봉시킵니다. 이게 아마 정규 극장판으로 따지면 16번째고 장편으로는 17번째 작품인데요. 조지 브런스라는 작곡가가 음악 감독으로서 디즈니에 오래도록 몸을 담습니다. 약간 이거 좀 딴소리긴 한데 제가 이 사람 이름을 듣고 처음에 되게 놀랐어요. 101마리 달마시안에 나오는 남자 주인공 있죠? 그 캐릭터가 로저라는 캐릭터인데 이 로저가 극 중에서 직업이 작곡가예요. 근데 로저의 생김새를 보면 그 미국 현대 작곡가 중에 조지 거신이라는 작곡가랑 굉장히 닮아 있어요. 진짜 똑같이 생겼어요. 뭐 그런 비하인드가 종종 있죠. 디즈니나 픽사의 애니메이터들이 캐릭터를 처음 구상할 당시에 본인이나 혹은 뭐 주위 사람들의 생김새를 많이 참고해서 실제 영화 속 캐릭터들과 인물이 닮은 경우가 종종 있다는, 실제로 나중에 디즈니에서 말하길 조지 거신이 1920년도에 굉장히 활발히 활동하던 작곡가인데 그 사람이 유명해지기 전의 모습, 그러니까 좀 찌질하고
돈 못 벌고 그런 상황을 모티브로 해서 많이 참고했대요. 근데 실제로 그 101마리 달마시안의 음악을 맡은 작곡가의 이름도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조지예요. 뭐 성은 좀 다르지만 평행이론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 약간씩 이렇게 놀라운 정보들이 있어서 저도 찾아보면서 놀랐습니다. 어떻게 보면 떡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조지 브런스는 잠자는 숲속의 미녀, 101마리 달마시안, 아더왕의 검, 아리스토켓, 로빈 후드 같이 장편도 많이 작업을 했고 그 외에도 이 디즈니에서 끊임없이 만든 단편 영화도 음악을 맡아서 작업을 많이 했습니다. 상도 되게 많이 받았어요. 32회의 오스카, 34회, 또 36회, 46회까지 총 4번의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았고요. 그 중에서 3번이 스코어상, 1번이 주제가상을 받았습니다. 디즈니가 영화 음악을 작업하는 방식이 다 이런 식이에요. 마음에 드는 작곡가가 있으면 전속 작곡가처럼 계약을 하고 또 부리면서 짧으면 10년, 뭐 그 이상도 오래도록 함께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방송하면서 그 SM 엔터테인먼트랑 비슷하다고 했던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전속 작곡가를 두고 곡을 미친 듯이 뽑아낸 다음에 뭐 요즘에는 그런 식으로는 안 하는데 곡을 좀 많이 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곡을 작품에 쓰지 않아도 언제 어떻게 쓰일지 모르니까 그냥 아카이브처럼 킵해두고 있는 거라고 해요. 굳이 음악 감독이 필요하지 않은 짧은 단편이나 트레일러 혹은 게임 같은 거 그 외에 이런저런 컨텐츠들 그런 데에다가 갖다 쓰는 거죠. 가지고 있다가. 뭐 SM도 마찬가지고요. 자, 초창기에 3인의 작곡가에게서 명곡을 뽑아내고 이후에 조지 브런스로 세대 교체가 되었다가 1980년대 말 디즈니는 현재 디즈니 음악의 아버지라는 이런 수식어를 달고 다니는 음악 감독을 영입을 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방송하면서 계속 언급을 해서 아마 이 이름은 굉장히 익숙하실 거예요. 앨런 맨컨인데요. 제가 아까 방송 초반에 얘기했던 비비디바비디부나 뭐 Someday My Prince Will Come 같은 그런 곡을 제외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디즈니의 거의 모든 송타이틀은 이분 손끝에서 태어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인어공주, 미녀와 야수, 알라딘, 포카혼타스, 노틀담의 꼽추, 헤라클레스, 곰돌이푸, 그리고 뭐 라푼젤까지. 야, 이거는 뭐 거의 다 해먹었네. 이 앨런 맨컨은 상복도 겹수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코어상을 받고 같은 영화로 주제가상을 또 받았어요. 이분은 사실 뮤지컬에 특화된 작곡가라고 할 수 있어서 이렇게 상을 받는 게 또 당연한 결과인 것 같고 미국 필름 스코어링계에 이런 말도 있었어요. 앨런 맨컨이 음악을 작업한 디즈니 영화가 개봉을 하면 당연히 음악상 후보에 오르고 또 그게 줄곧 수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함께 그 해에 오른 후보들은 그냥 체념해야 된다고 그냥 받아들여야 된다고 욕심을 가지지 말라고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이 양반이 디즈니에서 총 11개의 영화를 작업했는데 그중에서 8개 작품으로 상을 받았으니까 그럼 뭐 3번 정도는 어쩌다가 다른 사람한테 상복이 넘어간 일종의 변수라고 볼 수도 있겠죠. 제가 알기로 아마 그 3번 중에 한 번이 한스 짐머가 작업했던 라이온킹이 아닐까 싶고 그 지난번에 한스 짐머 편 특집하면서 앨런 맨컨을 제치고 이 한스 짐머가 라이온킹 음악을 작업하게 된 비하인드 말씀드렸었죠. 아직 못 들으신 분들은 한스 짐머 편 특집 한번 들어주시고요. 그래서 앨런 맨컨이 탄생시킨 디즈니의 송타이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1989년에 개봉한 인어공주 속 언더 더 씨, 91년 개봉한 미녀와 야수의 뷰티 앤 더 비스트, 또 얼마 전에 실사판으로 극장가를 흔든 알라딘이죠. A Whole New World, 포카혼타스의 Colors of the Wind, 그리고 2010년 개봉한 라푼젤의 When Will My Life Begin까지 이거 진짜 제가 다 듣고 자란 명곡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디즈니 하면은 바로 생각나는 곡들이기도 하죠. 이런 송타이틀들이 입에 착착 붙는 이유가 있어요. 핵심 멜로디가 나오는 부분에 곡 제목을 가사로 붙여요. 이게 되게 힘이 크거든요. 기억하기도 쉽고 앨런 맨컨 이후에 디즈니에서 풀어내는 음악들을 들어보면 약간 이게 부족한 느낌? 예전만 못하다고 해야 되나? 모아나를 보면 딱 그래요. 음악이 정말 좋긴 한데 영화를 다 보고 나면 딱
딱히 그렇게 막 기억에 남는 곡이 없어요. 흥얼거리지도 못하겠고. 오히려 모아나는 그 음악이 기억난다기보다는 대사가 머리에 좀 강하게 박히는 편이죠. 나는 모투누이의 모아나다. 그 영화 속에서 계속 그 대사를 하잖아요. I am 모아나 오 모투누이. 그걸 노래로 했으면 글쎄 조금 더 기억에 남았을까요? 작품은 참 좋았는데 이 송 타이틀은 약간 아쉬움이 많이 남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디즈니 편에서 꼭 빼놓지 말고 이야기해야 할 것이 있죠. 겨울왕국인데요. 이 음악을 담당한 로버트 로페즈, 크리스틴 앤더슨 로페즈라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이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두 사람은 부부고요. 이 두 사람도 앞에서 얘기했던 앨런 맨컨처럼 뮤지컬에 최적화된 뮤지션이에요. 겨울왕국 이전에 더 북 오브 몰몬이라는 뮤지컬로 토니상을 받았고요. 이 토니상은 뮤지컬계에서 받을 수 있는 거의 최고의 상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약간 요거 TMI인데 뮤지컬은 뭐 영화나 연극 아니면 대중가요랑은 다르게 음악 감독의 권위가 굉장히 셉니다. 권위라고 하니까 약간 오해 소지가 있을 수 있는 것 같은데 최종 컨펌의 권한을 작곡가가 가지고 있어요. 저작권도 그렇고 뭐 다른 미술 감독이나 세트, 연기 이런 감독들보다 훨씬 대우를 많이 받고 그래서 뮤지컬 음악 감독이 작업한 게 토니상을 받았다는 거는 가장 명예로운 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엄청난 실력자인 로페즈 부부가 겨울왕국의 음악을 담당을 했고 레릿고 열풍으로 온 음원 차트를 쓸었죠. 이렇게 손으로 쓱 쓸었죠. 이 부부가 작업하면서 겪었던 굉장히 재밌는 비하인드가 많은데 그거는 제가 다음에 픽사 특집으로 또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디즈니랑 픽사가 2006년에 합병을 했는데 뭐 그 이전에도 그랬고 이후인 지금까지도 그렇고 색깔이 둘이 많이 다릅니다. 그게 또 고스란히 음악으로 드러나고요. 음악을 전달하는 방식도 매우 달라요. 우선 디즈니는 주인공이 노래를 합니다. 뭐 공주들뿐만 아니라 왕자 그리고 조연처럼 항상 등장하죠. 동물 친구들. 그 친구들도 항상 노래를 하고요. 디즈니 영화 중에 주인공이 직접 노래를 하지 않는 거는 주토피아가 거의 유일하지 않나요? 아, 그것도 가젤이 노래를 하는구나. 네. 그렇긴 하지만 주인공이 직접 노래를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반면에 픽사는 주인공이 노래를 하는 작품이 흔치 않아요. 거의 코코? 제 기억으로는 코코가 유일했던 것 같고 이 픽사는 음악을 배경적인 요소로 많이 할애합니다. 간간히 등장하는 송 타이틀마저 이 배경적인 역할로 많이 쓰이는데요. 일종의 몽타주처럼 뮤직비디오 형식으로 보여주는 게 많고 주인공이 절대 노래를 하지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디즈니보다 뮤지컬적인 요소가 약하다고 보면 돼요. 이거를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도 사실은 뮤지컬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일단 주인공이 노래를 하기 시작하면 오글거려서 못 보겠어요. 뭐 어렸을 때는 디즈니 영화를 보면서 그냥 이렇게 따라 부르고 했었는데 언제부턴가 그게 제 정서랑 안 맞더라고요. 이 뮤지컬이 특정 장르로 분류되고 취향을 탄다는 게 방금 제가 얘기한 거랑 같은 맥락이에요. 너를 사랑해 라고 이렇게 한마디만 끝날 상황을 뭐 4분 혹은 5분에 걸쳐서 노래로 풀잖아요. 그리고 그 노래 가사에는 반드시 장면이 보여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그런 거죠. 지금 너의 집 앞으로 가는 길이야. 네가 늘 아침마다 들르던 편의점에서 작은 꽃을 샀어. 계단을 오르는데 따스한 바람이 내 손끝을 스치고 뭐 이런 거예요. 가사에 주인공이 하는 행동을 담고 있어요. 이거를 뮤지컬 용어로 액션 벌브라고 하는데 이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듯이 저랑은 좀 안 맞습니다. 보고 있으면 힘들어요. 네, 오늘은 겨울왕국 2의 개봉을 맞아서 디즈니 영화음악 특집으로 한번 꾸며봤는데요. 다음 방송은 아까 제가 짧게 스포했던 대로 디즈니와 비슷하면서도 다른 픽사의 영화음악 특집으로 준비하겠습니다. 내년에 이제 시즌3에서 여유가 좀 된다면 드림웍스랑 또 신흥 강자로 떠오르는 애니메이션 스튜디오가 있죠. 일루미네이션 편도 기획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따뜻한 히터가 나오는 극장으로 피신하시고요. 감기 조심하시면서 지금까지 영화음악 소개해준 여자 플레이였습니다. 또 만나요.